이건 조달이 아니었다. 한국이 시간을 무기로 만든 작전이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군기지 2024년 11월 새벽 긴급 전화 한 통이 유럽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엔 분명히 202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의 괴물 40대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8개월 만이었죠. 독일제는 3년, 미국제는 4년 반이 걸리는 납품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 전문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유럽 방산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속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미군 군수 전문가 에단 블랙우드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달이 아니다. 카이너너넘 작전이다.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해낸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 기지는 술렁였습니다. 철의 괴물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계약서엔 2025년 3월이라 적혀 있었지만 달력은 2024년 11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말이죠. 저는 에단 블랙우드입니다. 미 육군 아버딘 시험소에서 30년간 무기 체계를 다뤘고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방산 시스템을 분석하며 전 세계 군수 조달의 표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상식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을 때 서명일은 2024년 3월 15일이었고 납품 예정일은 2025년 3월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11월이었고 K2 전차 40대가 이미 폴란드 땅을 밟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만의 일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군수 조달의 세계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계약부터 납품까지 최소 3년이 걸리고 미국제 에이브람스는 4년 반이 기본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현실이며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군수 산업의 속도였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검수하고 조립 과정을 감독하고 시험 가동을 반복하고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8개월 만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폴란드군 대령이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을 때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계약 조건과 납품 일정, 품질 기준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고 모든 게 지켜지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대부분의 항목이 계약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 공장에선 이미 부품 생산이 시작됐고 서명하던 바로 그날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줄지어 선 전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새 것이었고 흠집 하나 없었으며 그 위용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시험 가동을 완료했고 모든 수치가 계약 기준을 상회한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고 이건 예정된 납품이 아니었으며 이건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군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저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쏟아지는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출 실적, 납기 준수율, 품질 평가 모든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특히 납기 준수율은 98%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속도는 반드시 품질을 희생한다는 게 제 30년 경력이 말해주는 진리였는데 한국은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목격했던 수많은 방산 프로젝트들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이스라엘의 실전성, 미국의 압도적 화력,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죠.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군수 산업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철칙마저 비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또 다른 자료를 보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까지 한국제 무기가 계약 기한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품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속도, 택시가 달리는 속도, 심지어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까지 모든 게 빨랐고 저는 그 속도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싸우고 있었죠.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을 방문한 건 도착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고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일상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안내를 맡은 공장 관계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24시간 3교대가 기본이고 납기가 촉박한 프로젝트는 주 7일 가동도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필요한 상태에서 정밀 작업이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검수한다고 속도를 이유로 품질을 타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이죠. 생산 라인을 걸으며 저는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했고 급하지만 차분했으며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거친 군인들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전차 포신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것처럼 정밀했습니다. 공장장실에서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량률이 0.001%였고 납기 준수율은 99.2%였으며 고객 만족도는 98%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제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죠. 공장장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예상 물량을 계산해 부품을 준비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가능성을 검토하며 모든 공정에 2중 3중 안전장치를 둔다고 말이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이 나라가 살아남은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젊은 엔지니어 몇 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쉬면 뒤처진다고,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냐고, 개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고 말입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부심이 있다고,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다른 나라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방식이었고, 이건 DNA에 새겨진 본능이었으며, 이건 70년 넘게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아온 민족의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품질은 명예였으며 납기 준수는 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으며 여전히 누군가가 그 안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탱크도 포도 아니라고, 바로 저 안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저는 1997년 외환위기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50억 달러를 빌려야 했던 절박한 상황, 그리고 그 빚을 3년 9개월 만에 모두 갚아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속도의 회복은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았고 신혼부부가 결혼반지를 맡겼으며 어린아이들까지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이 227톤에 달했고 그 가치는 당시 2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민족적 결속이었고 이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었으며 이건 개인주의 사회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상 자료실에서 당시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저는 화면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반지를 내밀 때 저는 그 손에서 한 세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으며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다시 세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한 상환 기간은 10년이었지만 한국은 3년 9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서구 언론들은 회의적이었으며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랐으며 정부가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0년 팬데믹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세계가 봉쇄되고 경제가 멈추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던 그 시기에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강제 봉쇄 없이 방역을 해냈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확진자를 통제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5%, 자가격리 준수율 98%, 동선 공개 협조율 99%였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협조였고 이건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이었으며 이건 법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선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의 요청도 강제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도 집단의 질서를 만들었으며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조화였고 이건 희생이 아니라 성숙이었으며 이건 강요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강해지는 나라라고, 위기가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단련시킨다고,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이건 운이 아니라 의지였으며 이건 문화가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왔고 수십 번의 위기를 겪으며 생존법을 체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집단의 힘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의 DNA였고 그게 바로 이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3개월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시스템의 속도와 품질 양립 메커니즘이었고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연구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첨부했고 현장 인터뷰를 실었으며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로 가득 찬 논문이었죠. 미국 국방연구저널에 투고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논문은 반드시 실릴 거라고, 학계가 주목할 거라고,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3주 후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짧은 메일로 거절 이유를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시각은 지나치게 한국 중심적이며 객관성이 부족하고 학술적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니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가 객관적 사실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한국이 우수하다는 결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유럽 방위산업학회에 발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독일 뮌헨의 호텔 컨퍼런스룸에 모인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설명했고 납기 준수율을 보여줬으며 품질 관리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우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저출산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사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냐고, 그게 정말 본받을 만한 모델이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약점만 보고 있다고, 나는 회복력을 봤다고,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고 주변의 몇몇 교수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정중했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결국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덕분 아니냐고, 그들이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서구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질문 자체가 전제를 깔고 있었고 그 전제는 한국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의지라는 단어를 연구해 본 적 있냐고, 원조를 받은 나라는 많지만 그걸 이렇게 활용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그 차이가 뭔지 생각해 봤냐고 말이죠. 기자는 당황했고 인터뷰는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본 건 명백한 사실이었고 제가 제시한 건 검증된 데이터였으며 제가 증언한 건 제 두 눈으로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왜 그들은 데이터보다 편견을 선택하는 걸까? 왜 진실보다 익숙한 결론을 고집하는 걸까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학문이 두려워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라는 걸. 그들이 거부하는 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이 흔들리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논쟁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나는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기록하려는 거라고, 지금 세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 기록을 읽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언론의 관심이 필요 없다고,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남길 거라고 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증명된다는 걸 저는 30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회의 거절과 언론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주관적 해석이 문제라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면 되고, 편향된 시각이 문제라면 더 많은 현장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이번엔 산업 현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이라는 곳에 도착한 건 가을 저녁 9시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학원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학생들과 부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밤 9시면 미국에선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있을 시간인데 이곳에선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한 학원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모든 층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거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러 나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전투라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공장에서 본 속도가 방산 현장에서 본 정밀함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간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집중하는 법을 익히며 포기하지 않는 법을 체득하는 거였죠.
다음 날 저는 판교에 있는 한 대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를 보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입 엔지니어들의 평균 학습 완료 시간이 외국 대비 40%나 짧았고 새로운 기술 습득 속도는 60% 빠르며 업무 적응 기간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3번 읽으면 개선안을 내놓고 일주일이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며 한 달이면 그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적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습 속도 자체가 무기화된 거였고, 이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으며, 이건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 회의실을 지나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엔 복잡한 수식과 도표가 가득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지만 그들은 퇴근할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일상이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게 이곳의 문화라고, 그래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오후 5시면 사무실이 텅 비지만 이곳에선 밤이 되어야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IT 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팀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개발 툴이 나오면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 이미 써보고 공식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숙달되며 세계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미 개선안을 만든다고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게 이곳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결국엔 가장 빨리 성공한다고 말이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든다고, 이게 바로 적응 속도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인공지능 산업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특허 증가율이 세계 1위였고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2위였으며 상용화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었죠.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선두권에 있었고 몇몇 분야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추격이라고. 늦게 시작하지만 더 빠르게 달리고 뒤처지지만 더 높이 뛰어오르며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채우는 방식이라고 말이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론보다 실행이 빠른 나라이고 계획보다 실천이 앞서는 나라이며 준비보다 도전이 먼저인 나라였습니다. 서구 사회에선 충분히 준비되기 전까진 시작하지 않고 완벽하게 계획되기 전까진 실행하지 않으며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우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게 혁신의 속도를 만들었고 이게 변화의 엔진이 되었으며 이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성급함이 아니라 습관화된 혁신이라고.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무기로 만든다고. 그래서 세계가 계획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 사실이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건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말입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위기 대응 역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3번의 거대한 충격을 한국은 어떻게 견뎌냈는지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평균의 3배였고 위기 이후 성장률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았으며 놀랍게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시스템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구성되며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의 사진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줄지어 선 사람들, 금반지를 내놓는 손들, 은행 창구에 쌓인 금부치들, 그 사진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 사진에서 저는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으며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은행원이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금반지는 아마도 결혼 반지였을 거라고, 평생을 함께한 반지였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웃으며 내놓고 있다고 말이죠. 그 웃음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무감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으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을 내놓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였고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운 세대였으며 맨손으로 나라를 재건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바쳤으며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라가 부르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국민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구 사회에선 정부가 요청해도 국민은 의심하고 애국심을 호소해도 개인 재산을 먼저 생각하며 국가의 위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겁니다. 한국은 개인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고 나라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며 국가의 회복이 곧 내 회복이라고 믿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2016년 촛불 집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초를 든 손들, 질서정연한 행진, 평화로운 함성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폭력은 없었고 분노가 넘쳤지만 질서는 유지됐으며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지켜졌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줍는 장면에서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시위를 하고 나서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를 떠올렸습니다. 상점이 부서지고 차가 불타고 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었죠. 미국의 시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탈이 일어나고 충돌이 발생하며 경찰과 시민이 대립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거리로 나오면 혼란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 학자의 분석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라고 정의했고 시민의식의 진화라고 설명했으며 집단 지성의 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정부를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왔지만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분노를 표현했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저항했지만 책임을 다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령받아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고 이건 DNA였으며 이건 수천 년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온 민족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서구 국가들의 위기 대응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유럽과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개인의 자유를 외치며 방역 지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하며 강제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보고 나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정말 양립 불가능한 건가요? 한국은 강제 봉쇄 없이도 방역에 성공했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질서를 만들었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균형이었고 이건 희생이 아니라 성숙이었으며 이건 강요가 아니라 합의였습니다. 노트에 저는 천천히 문장을 적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라고, 그리고 진짜 국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의식이라고 말이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왜 서구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지 않는가? 왜 언론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가? 왜 교과서엔 한국의 촛불 집회가 실리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구 민주주의가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고 한국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치부하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기록하겠다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기록은 남겠다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기록을 읽고 한국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증명됩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들의 이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독일의 몇몇 주요 경제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연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언론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니 진지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고 기사와 제안이었으며 심지어 커버 스토리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BBC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 영국 방송사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자는 제 논문을 읽었고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현장 취재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정말 지속 가능하냐고,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시스템이고 위기 때마다 검증되었으며 이제는 DNA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빨리빨리 21세기 경쟁력의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전문지답게 수치와 그래프로 분석했고 한국의 납기 준수율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으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속도와 품질의 양립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었죠. 기사 말미에 편집자 주석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조롱한 빨리빨리는 사실 우리가 따라잡지 못한 능력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지난 20년의 연구가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은 제조업의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고 정밀함과 체계를 자랑하는 나라이며 쉽게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독일의 권위 있는 연구소가 한국의 생산 시스템을 분석했고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속도 경쟁력은 독일의 정밀함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제조업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하고 속도를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하며 기존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가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조사팀을 보냈고 지멘스가 한국의 전자업체와 협력을 제안했으며 보잉이 한국의 항공부품 업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 제품을 조립 수준이라고 폄하하던 기업들이, 한때 한국의 속도를 부실하다고 비판하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만드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BMW의 한 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동안 한국은 실행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생산하며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납품한다고 말이죠. 저에게도 강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까지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논문을 거절하던 학회들이, 제 연구를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던 교수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강연장에 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자리를 채웠고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고 말이죠.
몇 달 후 독일의 한 군사기술 잡지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K2 전차 사진이 크게 실렸고 제목은 한국의 속도는 초능력이었다였습니다. 초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니라고, 이건 노력이고 시스템이며 의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드디어 인정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세계가 늦었지만 정확하게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과 함께 승리한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1년이 지나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연구가 아니라 목격자로서였고 조사가 아니라 기록자로서였으며 분석가가 아니라 증언자로서였습니다.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며 저는 놀랐습니다. 얼굴 인식이 2초 만에 완료되었고 수화물은 인공지능이 자동 분류했으며 안내 로봇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였고 이건 시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으며 이건 기술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뇌 같았습니다. 서울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상용화 속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글 기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기계 학습에 유리하고 음소 단위 분석이 정확하며 결과적으로 영어 기반 모델보다 학습 효율이 30% 높다고 말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어마저 진화의 무기가 되고 있었고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이 되고 있었으며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다시 한번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며 저는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3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만 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방산 수출은 세계 3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선 이미 글로벌 선두권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고 50년 전엔 가난했으며 30년 전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과였고 그 결과를 만든 건 멈추지 않고 달린 사람들이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의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며 그 불빛들은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며 누군가의 노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는 엔지니어, 학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 그들 모두가 저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은 장식이 아니라 엔진이라고, 이 나라의 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민족의 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고 말이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문장들은 지난 2년간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의 짐작이었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멈춘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이며 그래서 이들은 멈출 수가 없다고 말이죠. 70년 넘게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아온 민족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긴장을 놓지 못했고 안정을 원하면서도 위기를 준비했으며 쉬고 싶어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속도를 만들었고 그게 이 민족의 강함을 만들었으며 그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결과였고 그 결과를 만든 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사람들의 겸손이 이 나라를 멈추지 않게 한다고 말이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주목할 것이며 21세기는 이 작은 나라가 증명한 의지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